시작했어요. 열었다 키우는데 자, 닫았다 이러면 우리 넥스트의 아키텍처 수업에서 제가 이제 설계한 내용 컨텐츠로 이제 메모리 쪽이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빠르게 이렇게 돌아보면은 큰 주제로서는 그 인티저 플로팅 포인트의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령 세트 아키텍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CPU 하드웨어 구조, CPU 설계 개요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퍼포먼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토픽, 큰 꼭지로 하면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라는 걸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그 CPU 아키텍처는 명령어의 어떤 그 구성과 구조다라고 해서 거기다 시간을 많이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키텍처 수업을 들었으니까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것의 맛을 보자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냥 정말 겉핥기였지만 그 설계 과정도 살짝 살펴봤던 겁니다. 자, 메모리 부분은 실제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다, 아키텍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류들, 우리가 하는 그런 류들이 있고, 그런 류들이 있고, 뒷부분에 I/O 부분이 있고요. T-코어는 T-프로세서,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에 다루고 있지는 않죠. I/O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자면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뭐 이런 등등이죠. 이것을 할 때 CPU 역시 또 CPU 입장에서 이 I/O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서는 마지막 파트가 메모리가 스토리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를 잡을 때 CPU, 메모리, I/O 이렇게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하드디스크. 사실 컴퓨터 시스템에 정말 진짜로 따져봤을 때 요즘에 워낙 인터넷 있긴 하지만은 프로그램이 하는 일, 프로그램 입장에서 프로그램 하는 일로 보면은 이 부분이 거의 뭐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 역할 차지하는 컴퓨터 구성 부서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메모리 부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하드웨어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메모리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냐, 또 저장장치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들이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쭉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 뭐 주어진 시간조차도 뭐 다음 주 한 번까지이기 때문에 주된 관점은 뭐냐면 이런 메모리들을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CPU에서 어떻게 실행되느냐, 그래서 인스트럭션 유머닝 봤던 것처럼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메모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원리를 그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관점을 이제 다르게 하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메모리를 어떻게 봐왔냐면 메모리는 아주 이상적인 장치로 봤습니다.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CPU가 원하면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래서 맨 첫 시간에는 컴퓨터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CPU는 여기서 하나 가져가고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거.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막 의문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걸 안을 따져놓고 보니까 명령어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심지어 설계적인 측면을 보니까 한 명령어가 여러 단계에 의해서 실행되고 이런 것들 봤죠. 이제 메모리도 조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드웨어 동작의 관점보다는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의 메모리 동작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메모리에 뭐가 저장되어 있다, 프로세스가 뭐 텍스트, 데이터 뭐 이런 게 메모리 저장되어 있고, 필요하면 그냥 가져다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는 메모리라는 실제 물리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이 물리적인 존재에서 말 그대로 전기선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코드니 데이터니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추가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CPU 관점에서 볼 때는 메모리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메모리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 점프하면서
다음 명령어 있는 위치로 그냥 가는 거, 그냥 바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드적인 시스템에서 메모리는 외부에 있는 별도 장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뭔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프트웨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시간을 좀 줄이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메모리의 설계 방법은 뭔가. 그러니까 메모리 때 설계 방법이라는 것은 그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냐는 게 아니라 구성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CPU에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했죠. 그것처럼 그런 것들, 그런 수준의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게 이 메모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면 메모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메모리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메모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소프트웨어인 OS 관점에서 메모리 이해할 때는 가상 메모리 시스템, 가상 메모리라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적인, 이거 하드웨어라고 얘기해도 되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컴퓨터 시스템적인, 진짜 메모리 하드웨어 동작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메모리라는 것이 하이어라키, 우리말로 계층이라고 해요. 단계. 사회에서 피라미드죠. 여기는 고급진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아니라 하이어라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메모리라는 게 하이어라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메모리가 하이어라키 계층과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것을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교재로 보면은 6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6장을 이렇게 좀 들춰보면은 아무래도 책 전체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래머 퍼스펙티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드웨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반도체 하드웨어 얘기는 아니지만 하드웨어 관점에서 메모리 저장 장치의 구조와 동작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두 학기 정도까지는 계속 그걸 여기 자료를 넣어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16주이고 하다 보니까 좀 역시나 또 어렵고 낯선 것 때문에 어렵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사실 필요 굳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그냥 빠르게 좀 그 일반 사용자 수준 그리고 사용자 수준 제 프로그램 CPU 설계 부분을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상식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좀 들어보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남은 한 30-40분 정도는 요걸 다루고 볼 텐데 그냥 그렇게 여러분 메모리 하드웨어에 대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상식을 넓힌다는 수준에서 쭉 가볍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메모리와 저장장치의 어떤 구조와 동작 방식을 이제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층 구조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와 메모리 시스템과의 어떤 상호관계를 볼 겁니다. 이 부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제 다음 주는 아예 다른 이제 슬라이드로 캐시라고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할 텐데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어진 거고요. 이런 계층 구조의 한 대표적인 예가 캐시가 되는 것이고 같이 연관 지어가지고 다음 주 수업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메모리 저장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알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습 한번 해보라고 했죠. 메모리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 혼노이만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프로그램을 담아두는 거. 여기에 이제 저장 장치라는 것도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저장 장치까지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드 디스크. 조립할 때도 보면은 CPU 따로, 메모리 따로, 하드 디스크 따로 뭔가 다 다른 역할처럼 보이는데 컴퓨터 시스템 보면 이거는 사실 또 크게 봤을 때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입니다. CPU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실행 주체가 되는 거고 이쪽은 뭔가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CPU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메모리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동작할 때, 즉 컴퓨터가 부팅이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가서 동작을 할 때 뭔가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기가 나갔을 때도 계속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다음번 부팅했을 때 여기 메모 올려가서 쓸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 이제 이해를 시킬 때는 이걸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전반적인 이해가 실수예요. 개체구조. 그리고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를 계산하는 이 계산기에 해당하는 CPU가 있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담겨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담겨있는 부분. 그 담겨있는 부분이 담아놓는 특성, 담아놓는 장치의 동작 방식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여러분이 메모리 혹은 하드디스크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가서 제가 이제 진짜 피라미드를 그릴 때는 이것들이 단 두 개로 그냥 양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스무드하게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메모리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없다면 CPU가 하드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프를 하는데, 코드 점프를 하는데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위치로 점프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물론 메모리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기죠. 너무너무 느리다. 그럼 지금 이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이 메모리 쪽을 그냥 가상에 그냥 담아둔 장치가 아닌데 시간이 필요한 장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음에 메모리 이해할 때는 시간의 관념을 같이 가져가세요. 이 메모리가 가지는 시간의 관념, 하드디스크가 가지는 시간의 관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시간 플러스 공간. 그래서 공간이라고 봐야 되고, 공간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하면 용량, 시간은 성능.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시스템이 소프트웨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이걸 이해해보자 되는데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제 성능이 되는 거고, 그 성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용량까지.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은 시간과 공간, 즉 성능과 용량이라는 관점에서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소프트웨어는 이것들이 소프트웨어한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행스럽게도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다 그걸 하지는 않아요. 이 컴퓨터 시스템 설계한 사람들이 잘 제대로 그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설계해놨냐 이걸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메모리가 뭐냐를 설명하다가 빗나가는데요. 이렇게 되고, 요거 하나 보십시오. 여기 앞으로 이제 쭉 저걸 이제 관통해 가는 아주 기본, 아주 기저에 있는 이제 또 명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랑 이렇게 CPU, 메모리 이렇게 프로그램 디자인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메모리가 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다면 이상적인 메모리,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빠른 메모리.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CPU가 무브라고 했죠. 우리 CPU 명령어 중에서 보면은 무브 해가지고서 메모리 EAX 이것을 ECX 이렇게 하면은 이 AX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즉 이거는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럴 때 메모리가 좋은 메모리라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이게 그냥 온다라고 말했지만 CPU 메모리 따로 이렇게 박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레지스트 안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가져오는 속도가 무시무시 빨라집니다. 그냥 CPU가 실행되는 속도와 거의 똑같게. 이게 이제 CPU 또 배웠으니까 무브를 하나 실행하기 위해서 5단계의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메모리 페이스, 그 다음에 라이트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CPU 안에 있는 저기 그러니까 이게 1.5cm, 3cm도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저기 흘러가는 시간 무지무지 빠릅니다. 이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으로 메모리 페이지를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를 밖에서 가져오니까 전기가 여기 CPU 요만한 거보다 이거는 진짜 메인보드에 보면 엄청 길거든요. 메모리도 읽어야 되고, 이 시간이 이만큼 더 길더라면, 이렇게 2배로 메모리 시간이 길더라면 전체 파이프라인이 여기에 맞춰져가지고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일단 빨라야 돼요. 빠른 속도를 읽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메모리에 다 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도, 동영상 데이터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뭘 하냐면은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CPU가 막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빠르게 프로그램 동작시키는데 메모리가 실제 메모리는 작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조차도 마치 메모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끊어버리면 그냥 우리한테 질문하는 메모리가 어떻게 되면 좋냐? 엄청나게 커. 내가 10년 동안 다운받을 동영상을 다 담을 수 있어. 뭐 테라바이트에 1000대, 페타바이트 막 이 정도 큰. 페타바이트급의 메모리가 내 PC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는 만큼 메모리가 훨씬 빨라. 그러면 메모리는 되는 거죠. 그런 거 만들면 되죠. 나는 못 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커버그가 돈이 많으니까 주커버그의 대표 자기의 뭔가 상징적인 자기 기계는 뭐 몇백억을 들어가지고 몇천억을 들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램을 몇 테라바이트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 이것부터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메모리의 성능과 용량과의 상관관계표를 미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메모리인데 실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해놓은 이 자연계 인간들이 현재 발견해온 자연계 업체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서 소프트웨어가 이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계층 구조예요. 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층 구조를 만든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됐고 이제 왜 계층 구조를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큰 이제 명제 앞으로 다 모든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꿰뚫는 걸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빨리 다시 넘어가가지고 이제 오늘 목표는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둘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상식 수준에서 그냥 쭉 훑어볼 겁니다. 메모리의 종류, 메모리의 구조 뭐 이런 것들.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거지만 우리 수업에서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어쨌든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메모리라는 것과 저장 장치라는 것이 좀 이제 겉으로 보기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저장 장치 구분할 텐데 여러분이 메모리를 보통 컴퓨터 뭐라고 합니까? 램이라고 얘기하죠. 램 들어봤죠? 잘 알죠? 저기 있는 것처럼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뜻이 뭔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꼭 시작 0번부터 있는 게 아니라 90점 정도의 답인데요. 어느 지점에 있든 어느 지점에 있는 정보든 간에 그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가 같다는. 맞아요. 저기 합하면 이제 100점이 맞는데 이전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하면서 램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막 쓰고 하는데 이 변수가 메모리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접근 속도가 달라. 똑같은 변수인데 앞에서는 나고 뒤에서는 나고 실행속도 달라. 그런 거 상상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램이라는 메모리는 반도체죠. 반도체란 말 자체는 이제 그렇게 거부감 없죠. 물리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전기의 흐름으로써 뭔가 비트를 다루는 그런 소자가 반도체예요. 그 중에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메모리이고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기 때문보다는 그런 특성을 활용해가지고서 메모리가 이만큼 있어요. 1GB 메모리가 있어요. 1GB 메모리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디에 올라가 있고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있는 위치가 여기에 있는 위치가 여기 CPU에서 인스트럭션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즉 주소를 준다. 주소를 줬을 때 이게 0번지에 있는 주소든 100번지에 있는 주소든 뭐 1기가번지에 있는 주소든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램의 종류는 크게 SRAM과 DRAM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혹시 들어갔습니까? SRAM, DRAM이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요거는 안 들어갔나요? 소프트웨어 개론 그때 들어있던 것 같은데. 태우는 소프트웨어 개론이 아니더라도 많이 늘었어야 돼요. 그 전에는 못 들어봤는데. SRAM, DRAM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차이는 SRAM은 스태틱 램이라는 거고 DRAM은 다이나믹 램이라는 겁니다. 스태틱 램은 뭔가 정적인, 고정적인 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냥 빠르게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지난 시간 CPU 설계할 때 우리가 그런 게이트들을 트랜지스터 만들 수 있고 이 게이트들을 여러 개를 막 조합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덧셈하는 회로, 곱셈하는 대로 뭔가 선택하는 회로 이런 걸 컨트롤하는 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기가 들어가면 그냥 흘러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1 비트 넣게 되면 덧셈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0,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로를 하는데 전기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로가 있고 이걸 조합 회로라고 얘기했고 뭐 이런 로직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피드백 결과를 다시 다른 편에 입력을 하는 이런 식의 회로를 만들게 되면은 이쪽의 출력 값이 여기서 입력한 것이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여기서 널 넣으면 계속 흘러가고 여기서 다른 거 넣으면 또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얽혀가지고 해놓게 되면은 이쪽의 값이 여기의 값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이것을 이네이블 시켜주는 이네이블 신호,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 신호가 있어야지만 흘러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여기 끝에 어떤 전기값, 즉 비트 값을 이것과 관계없이 이 칩에서 이것이 회로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 비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마치 어떤 효과다 저장하는 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차례로 플립플랍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메모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출발한 거죠. 전기이기 때문에 저 컴퓨터는 전기장치예요. 전기장치인데 CPU 때도 얘기를 했고 CPU 때는 전기장치 이걸 하기 위해서 클락이라는 걸 이렇게 줬다고 했는데 메모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 하드디스크는 좀 다른 거죠. 메모리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기가 저장돼 있을까?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전기가 머물러 있다는 건 아주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로 만든 게 스태틱 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거 저 반도체 암벽이라도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건전지. 특히나 충전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건전지는 샀을 때만 이거 다 없어집니다. 충전지는 처음에 완충이 됐다가 쓰다가 없어지면 다시 전기를 넣으면 충전이 되고 하잖아요. 즉 긴 시간이긴 하지만 1, 0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충전지에 꽂아가지고 1을 만들고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다시 반결식 0을 만들고 그 두 가지의 원리를 바로 컴퓨터에서 메모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에 스태틱 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회로를 만들 때 비트가 저장되는 이런 원리. 다이나믹 램은 충전지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실 이제 충전지 배터리에 쓰는 캐파시터라는 전기 그 요소 부품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양. 배터리는 사실 엄청 큰 양이에요. 양이 엄청나게 큰 양이 되죠. 저수지가 엄청나게 큰 저수지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비트를 저장하는 것은 비트 신호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 뭔가 모터를 구동시키는 게 아니라 비트 값이 있다는 걸 보면 되니까 아주 작은 걸 담을 수 있는 배터리를 씁니다. 신기하죠? 그게 다이내믹 램, D램. 여러분이 노트북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램은 거의 대부분이 D램입니다. DDR 이런 부품, CPU 사고 뭐 DDR2, DDR3 이렇게 나와있죠. 그거는 들어봤습니까? DDR 다음에 DDR2S D램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계속 발전된 D램에서의 더 뭐가 붙어있는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램은 다 D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반도체 칩 안에 배터리 효과가 있는 캐패시터가 1GB라면 1기가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0억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작아졌죠. 그러한 원리로 되어 있는 게 D램입니다. 특성상의 차이는 얘는 빠릅니다. 왠지 얘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얘는 뭔가 우리 충전도 해서 한 것처럼 충전하는 데는 전기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 그리고 물리 또 넥스트에서는 물리에서도 전기를 안 했죠. 역학만 했죠. 전하량이 이렇게 전하가 전기가 전자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전자 흘러가서 그러니까 충전이 된다는 건 전자 흘러가 쌓이는 겁니다. 시간이 약간 걸려요. 전기 흐름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건 전기 흐름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넣는데 이 값을 변경시키는데 넣는다는 것은 이 값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메모리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 그럼 이 값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이 충전지를 충전하고 방전시키는 시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10배 정도. 그래서 S램 빨라요. 레지스터 있죠? 레지스터가 이렇게 S램.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배우게 캐시 메모리 이런 게 S램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 그래서 SSD 같은 데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을 담는, 펌웨어를 담는 메모리 이런 것들이 S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고 D램은 이런 특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D램은 좀 느려요. 좀 느린데 또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어쨌든 둘 다 램이니까. 그리고 램의 또 특성,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이미 소프트웨어 개론 시간 들었을 텐데 램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전기가 들어있을 때, 즉 부팅이 됐을 때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만 그 값을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거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D램은 전기가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값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충전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 충전해놨을 때 실제로 내가 휴대폰을 써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안 쓰고 배터리만 빼가지고 가면 안 오는데도 그 방전되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없어지죠. 점점 방전되죠. 없어집니다. 자연계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D램은 그 값이 요만큼씩 몇 밀리세컨드가 지나면 몇백 밀리세컨드 지나면 내가 저장된 값이 없어져요. 1이 0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D램은 안에 D램을 제어하는 회로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한 10에서 몇십 밀리세컨드마다 그 값을 읽어가지고 다시 그 값을 써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얘는 한마디로 얘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얘는 느리고 불안해요. 그러면 무조건 이걸 쓰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또 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한 비트를 저장하는데 반도체 회로가 많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 사실 모두 다 있지 않은데 일반 트랜지스터 6개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캐패시터 하나, 트랜지스터 하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이런 웨이퍼에다가 이제 쪼개 가지고서 메모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항공사진 본 것처럼 뭐가 회로가 막 그려져 가지고 메모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비트를 저장하는데 D램은 이만큼만 있으면 되고 S램은 이만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뒤에 이제 비교자를 보면 거의 뭐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메모리가 다 D램으로 되는 이유는 용량을 크게 해야 되니까. 용량을 크게 해야 되니까 싸게. 반도체 가격은 사실 이제 CPU 정도 되면은 이 재료값이 가격이 아니라 그것의 능력이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CPU는.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재료값이 그냥 그것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더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세계 제일 잘 만드는 곳인데 얘네들이 발전을 시키는 단계가 뭐냐면은 요만한 단계에다가 회로를 처음에는 이렇게 100개만 회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면적에다가 회로를 1000개를 넣는 기술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회로의 선폭이라고 얘기하는데 65나노 공정, 45나노 공정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똑같은데 용량이 2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비용으로 메모리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쓰는 대부분의 메모리는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나온 걸 이제 종합해 보면 계속해서 메모리가 저는 램, 하드디스크 양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안에서도 특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뭔가 좀 나눠지고 있는 게 점점 보이죠. 이게 더 많이 나눠질 겁니다. 더 많이. 그 나눠져 있는 게 도대체 성능과 공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이거를 이제 해체하는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또 역시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그냥 용어로 S램은 이런 거고 D램은 이런 거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건 D램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표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대략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D램이 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S램은 종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S램입니다. S램인데 D램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약점은 가격 때문에 우리들이 쓰고 있는 메인 메모리, 주 메모리는 D램으로 가는 게 이제 이미 뭐 80년대 반도체가 뭐 거의 처음 나올 때부터 이제 고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느리고,
100%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D램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저장하는 기본 원리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1970년대 이렇게 처음에 한 비트를 저장하는 그 충전지의 구조를 만든 이후에 한 비트를 저장하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램이 엄청 빨라졌거든요. 혹시 컴퓨터를 중고등학교 때 썼으면은 그 당시 나왔던 램, 그냥 SD램 혹은 DDR1에 비해 가지고 지금 DDR3 이런 것들은 앞에 붙어 있는 게 뭐 FSB 어쩌고 해가지고 패스트 잊어버렸네. 무슨 버스 스피드. 전에는 이게 한 100메가, 200메가 이랬는데 지금 거의 1000 이상 메가라고 기가바이트. 메모리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건 안 바뀌었어요. 저장. 뭐가 빨라졌냐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 메모리에다 집어넣는 방법, 그게 이렇게 이런 발열을 진짜 빨라져. 이런 D램, 이런 D램, SD램, DDR 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빨라지게 되는 거죠. 뒤에 하나하나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싱크로너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싱크로너스라는 용어를 그냥 늘 썼었으니까 했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하면서 이렇게 모바일이나 또 웹이나 하다 보니까 OS에서 동기화, 싱크로너스 얘기를 했고 또 막 소프트웨어 하다가 싱크로너스 얘기하니까 넥스트 학생들이 시스템에 대한 이렇게 좀 그 이해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싱크로너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널리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저기. 근데 이 싱크로너스라는 용어의 기본 어떤 의미를 잘 파악해 두면은 이게 내가 앱을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앱을 만들 때 싱크로너스 통신 네트워크이다 라고 얘기할 때나 또는 OS에서 싱크로너스라고 얘기할 때나 사실은 다 같은 건데 근본적인 이해를 해놓지 못하면 뭔가 다 다른 걸 똑같이 동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막 혼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싱크로너스라는 것은 뭔가 두 개체가, 항상 싱크로너스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두 개체가 있습니다. 비동기적으로 통신한다. 비동기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한다. 이럴 때 클라이언트랑과 서버라는 이 두 개체가 항상 있는 겁니다. 동기, 비동기, 싱크로너스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두 개체가 뭔가를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거. 맞춰서 얘가 뭔 액션을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동작을 하는 게 싱크로너스입니다. 동기화도 마찬가지고 동기식, 비동기식 통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싱크로너스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맞추는 것의 그 뭐라 할까 대상 아니면 상세 기술 이런 게 조금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좀 이제 학생들은 좀 헷갈리기 쉽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램만 얘기해버리면 정말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걸 깔아두고 하게 되면 싱크로너스 D램은 뭐냐면 원래 D램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CPU가 주소를 줍니다. 주소. 램은 주소를 주면 이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을 읽어가지고 밖으로 내줍니다. 또는 주소를 주고 내가 데이터를 주면 그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써줍니다. 즉 주소를 주고 내가 주소를 줬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간다. 이렇게 주소를 주면 알려줍니다. 즉 얘하고 얘가 이 경우에 싱크가 안 맞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CPU는 메모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아까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리프레시 동작 그것만 자기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CPU가 비동기적으로 여러분 네트워크 그 통신할 때도 클라이언트가 자기 작업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콜백 함수를 등록하든지 해주면 뭔가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요청이 왔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것 이런 걸 비동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 D램이 CPU가 어떤 특정하게 데이터를 주고 주소를 준 다음에 데이터 줘 라고 사건, 신호, 인터럽트 주듯이 신호를 주면 그때서야 데이터를 빼주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원래 메모리입니다. 주소 주고 데이터 줘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싱크로너스 D램이란 건 뭐냐면 주소를 줍니다. 주소를 주고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클락이 있어요. 클락이 있어가지고 둘이 클락을 가지고 다 맞춰놓고 있어요. 얘도 사실 얘 둘은 별개이긴 하지만 얘도 이 클락대로 움직이고 있고 얘도 이 클락대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막 호흡을 받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소를 딱 주면 얘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또 얘가 어떤지 상관없이 얘는 그냥 이 클락에 맞춰서 데이터 그냥 계속 빼내줘버려요. 그러면은 얘 역시 이 클락에 맞춰가지고 그냥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클락이라는 거에 맞춰져가지고서 상대방한테 뭔가 신호를 주지 않더라도 이 클락에 맞춰가지고서 클락 하나 갈 때마다 얘가 오고 다음 거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동기식 싱크로너스 딜레이입니다. 싱크로너스 딜레이이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비동기식은 주소 주고 데이터 줘라고 하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쪽에 알려줘야지 오고 그 다음 부분 다시 또 주소 주고 알려줘. 그런데 싱크로너스 딜레이는 동기화된 딜레이는 일반적으로 주소 주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어. 첫 번째만 이제 알려주면은 그 다음 바이트는 얘가 주소를 주고 명령 읽겠다는 명령을 주지 않더라도 이 클락에 맞춰가지고 계속 내뱉어버리는 거죠. 내뱉어버리고 이거 그게 아니었다면 주소 주고 이 클락의 주소 예를 들자면 얘 비동기는 얘 클락 따로 있고 얘 클락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클락에 얘가 주소 주고 다음 클락에 그냥 데이터 주고 그 다음에 써라는 명령 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클락 하드웨어 얘기하니까 조금 혼돈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둘이 맞춘다. 저건 클락을 이용해서 맞추는 겁니다. 클락을 이용해서 맞추는 거고 우리 저기 OS에서 얘기했던 프로세스 스레드 간의 동기화는 그 동기화 도구 있죠. 뮤텍스가 됐던 세마포가 됐던 이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두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의 흐름을 맞춰주는 거. 그런 것들을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인터럽트 해가지고서 인터럽트 줘야만 된다는 거. 그런 걸 비동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이것을 이제 DDR로 가면은 더블입니다. 더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클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 한 번 있고 이럴 때 한 번 있고 일반적으로 이럴 때 한 번 올라갈 때 한 번 있고 한 번 있고 할 때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간다.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간다. 가스보일러 그렇죠. 뭐 우스운 것 같지만 아마 그쪽 기계 쪽에서는 그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와 특허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 많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이니까 기계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도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원리를 이해되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아까 암달 고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DDR. DDR2, DDR3 이렇게 하는 거는 이중으로 있는데 미리 여기다가 이제 사실 D램 앞에다가 S램을 조그만 하나 붙여가지고서 미리 더 많이 여기다 빼놓습니다. 빠르게 해서. 그래서 지금 DDR3, DDR4라는 얘기 안 하죠? 부품 본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나온 DDR3까지 꽤 빠른 메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대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내부에서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 자, 지금 얘기한 맥락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 메모리 쪽에서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쭉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계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보더라도, 자, 크게 메모리 이렇게 했는데, 큰 의미에서 억지로 만들었어요. 이럴 때 제가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메모리도 SRAM과 DRAM 이렇게 나뉘는 걸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non volatile memory, 즉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즉 메모리의 또 일종이에요. 메모리의 일종인데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것들은 전기가 나가면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휘발성, 휘발되지 않는다. 이 말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마 그냥 컴퓨터 기초에 볼 때는 램과 롬 이렇게 했어요. 메모리를 램해서 SRAM과 DRAM 이렇게 하고 램과 롬 이렇게 이제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렇게 했던 것처럼 롬 여기 뭐죠? 리드 온리. 롬은 랜덤 액세스일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롬도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면 랜덤 액세스입니다.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특성 구별하기 위해서 리드 온이라는 걸 했죠. 롬이라 할지라도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주소 주면은 그런 건데 뭐가 다르냐? 한 번 쓰는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인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플래시 메모리 들어봤습니까? 플래시 메모리? 요즘 뭐 이제 SSD니 USB니 메모리 카드니 그런 것들이 다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 기술이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좀 이제 일반인들로 쓰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도 롬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롬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언저리 내에 롬이라는 특성을 가진 것들도 일반인들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컴퓨터 시스템 CPU와 메모리라는 게 있고 메모리에는 결국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들어가는 전환 장치인데 이것은 사실 더 부실해서 전기를 동작하는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도 메모리도 램과 롬으로 나눠볼 수 있고 램은 SRAM과 DRAM으로 나눠볼 수 있고 롬은 여기 보면 이제 뭐 리드온이라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플래시 메모리 이걸 얘기해 보세요. 특성이 다 달라요. 요거는 롬, 리드온이지만 랜덤 액세스 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하고 다르게 전기가 나가도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반도체 메모리니까 이걸 쓸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우리 저기 4기가 메모리에다 이걸로 써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특성이 뭐냐? 느려요. 반도체인데 전기가 나가도 이게 그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하다면 느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전지의 원리예요. 얘도 충전지의 원리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전지의 원리인데 얘는 충전을 한번 충전을 시켜주면 이게 방전되는 시간이 무지무지 길어요. 그러니까 방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SSD나 플래시 메모리는 가만히 놔두면 데이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SSD가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혹시나 SSD를 외장 하드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이걸 내가 영구히 보존할 거야. 정말 SSD는 안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말 아끼는 동영상은 SSD에 담아가지고서 사진은 SSD에 담아가지고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유지한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DRAM 같이 SSD도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충전재 원리이기 때문에 방전입니다. 근데 방전이 길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는 10년. 요즘은 사실 창피하니까 정확한 값을 얘기도 안 하는데 엄청 줄었어요. 요즘에 나오는 TLC, MLC 이런 것들은 엄청 줄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기를 꺼도 데이터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전하는 시간은 DRAM의 전원을 충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는 한 비트 단위로 막 쓰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또 이제 큰 회로가 필요해가지고서 이것들은 뭐 묶음씩 이상하게 좀 씁니다. 그래서 뭔가가 좀 복잡해요. 뭔가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걸 다 따지고 보니까 얘의 특성은 얘보다는 느린데 전기가 나가도 그러니까 얘보다는 빠르고 얘보다는 느린데 전기가 나가도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다. 특성들이 다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연구하고 만든 사람들이 메모리 원래 이런 아키텍처를 폰이나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메모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복잡해야지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이상적인 메모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엄청 빠르고 엄청 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자연계의 물리 현상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조작장치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게 메모리인데 비휘발성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플래시 메모리다. 위에 있는 것들도 이제 그런 건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들의 용도는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외우듯이 이렇게 아이템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실 얘가 용도되는가를 우리 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 이런 것들 보면서 아마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용도는 SS나 디스켓이 그래서 각 같은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사용자들의 네이버의 웹 서비스, 카페 서비스, 블로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사실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 다 사실 하드디스크 저장되어 있거든요. 하드디스크 하나씩 찾아서 하려게 되면 말도 아까 응답 시간이 길어집니다.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것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좀 자주 쓰이는 것들은 히트율이 높은 것들은 우리 인기 있는 블로그는 많은 사람이 쓰지만 인기 없는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거 한 달에 한 번 쓸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드디스크 넣어놓고 인기 있는 블로그들은 앞에다가 좀 빠른 저장치라고 넣는 그런 식으로 이 플래시 메모리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아직 이거는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일반인들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만 하더라도 SSD 등등 해가지고 일반인이 이제 벌써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또 새로